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로비 라운지는 자본주의의 화려함을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포장해 놓은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의 냄새를 풍기는 최고급 슈트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서지아는 그 호화로운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권태로움 그 자체였다. 낡은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은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노골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남자의 이름은 강태준이라고 했고, 주선자인 이모는 그가 중소기업의 성실한 과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야 할 사냥감 내지는 빨리 떨쳐내야 할 귀찮은 장애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붉은 립스틱이 묻어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천박한 웃음을 흘렸다. 지안의 눈동자는 남자를 향해 있는 듯했지만, 사실 그녀의 신경은 라운지 입구에 서 있는 보안 요원들의 위치와 비상구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습관이었다. 과거의 삶이 그녀에게 남긴 씻을 수 없는 본능적인 습관 말이다. 맞은편에 앉은 강태준은 서지안의 무례한 태도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브랜드 로고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단의 질감이나 재단 상태로 보아 평범한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서지안의 연기 대본에 그런 세세한 관찰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가슴 라인이 살짝 드러나도록 자세를 고쳐 앉았고,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수다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은 소개팅을 망치기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기 때문이다. 보통의 남자라면 싱글맘이라는 사실과 돈을 밝히는 속물근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여자 앞에서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었다. 지아는 이 남자가 어서 질색하며 도망치기를 기다렸다. 그래야만 이모가 받아온 사채빚 독촉을 잠시나마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강태준 씨 연봉이 정확히 얼마라고 하셨죠? 세후 실수령액으로 말이에요. 우리 애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사립초등학교 보내려면 지금 벌이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혹시 강남에 자가는 있으세요? 대출 끼고 산 아파트면 곤란한데 제가 빚 갚아주는 결혼은 딱 질색이라서요. 서지아는 일부러 콧소리를 섞어가며 비이성적인 요구 사항들을 나열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의 포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동작은 산만해 보였지만 사실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를 확인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이성이 살얼음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찻잔을 들어 올리는 우아한 손동작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지안의 가슴이나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묘하게 날카로워서 마치 지안의 피부를 뚫고 그 안에 숨겨진 근육의 긴장 상태를 읽어내려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아우라그룹의 젊은 CEO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과 필요 때문이었다. 그는 집안의 어른들이 강요하는 정략결혼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하고 맞선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여 적당히 집안의 입을 막아줄 허수아비 아내를 구하는 것이었으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예상 밖의 흥미로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지안이 뱉어내는 천박한 단어들과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 사이의 괴리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하기에는 그녀가 착용한 시계는 너무나 낡았지만
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명품을 요구하는 입술과 달리 그녀의 시선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선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태준의 흥미를 끈 것은 그녀의 손이었다. 손가락 마디에 잡힌 굳은 살은 펜대를 굴리거나 집안일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무언가를 쥐고 훈련을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과도 같은 흔적이었다. 태준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잔을 내려놓았다. 재밌는 분이시군요, 서지한 씨. 말씀하신 조건들,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나 사립초등학교 학비, 그리고 당신의 품위 유지를 위한 월 2천만 원 정도의 용돈 말입니다. 그게 충족된다면 남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설령 그 남자가 매일 밤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당신에게 애정을 주지 않아도 그저 돈만 주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건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박하는 묵직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지아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평범한 과장의 화법이 아니었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속물 연기 모드로 돌아와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준의 질문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맞서 더 뻔뻔하게 나가는 것이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지름길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 일어날 준비를 하는 척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마음먹었다. 당연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저는 제 아이와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남편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 강태준 씨 얼굴은 꽤 반반하시네요. 돈만 많으면 딱인데 과장 월급으로는 제 명품 가방 하나 사기도 힘들겠어요. 오늘 커피는 제가 살 테니 주제 파악 좀 하시고 더 어울리는 분 찾으세요. 지아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을 하며 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보통 이쯤 되면 남자는 화를 내거나 물잔을 끼얹고 나가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을 등받이에 기대며 여유로운 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동자는 지안의 연기를 관람하는 평론가처럼 냉철했고 그 시선은 지안이 숨기고 싶어하는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라운지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멜로디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어 지안의 연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말을 던졌다. 당신의 그 영이 꽤 인상적이지만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진짜 속물들은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넥타이 핀이 흉기로 변할 수 있는지 계산하지도 않죠. 당신은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거나. 태준의 말에 지안의 동작이 뚝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장난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날카로운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자신의 허벅지에 감겨있는 소형 호신용 스프레이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지아는 자세를 낮추고 경계태세를 갖추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신 누구야? 이모가 보낸 사람 맞아? 아니면 그놈들이 보낸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하이톤의 콧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바닥을 기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거칠고 위협적인 저음이었다. 태준은 지안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의외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안의 어르신들이 들이미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여자들은 그의 곁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 뻔했다. 현재 아우라 그룹 내부에서는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새어머니인 최 회장은 태준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태준에게 필요한 아내는 우아하게 내조하는 여자가 아니라 전쟁터 같은 집안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눈앞에 서지 않은 겉으로는 천박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맹수 같은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태주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금박으로 새겨진 아우라그룹 대표이사 강태준이라는 글자가 호텔 라운지의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지안의 시선이 명함에 꽂히자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래를 제안했다. 나는 아우라그룹의 CEO 강태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기한 그 속물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군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가진 그 이중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결혼해서 내 뒷배경을 차단해줄 방패가 필요하고 당신은 아이를 지키고 빚을 청산할 돈이 필요한 것 같군요. 우리 거래합시다. 태준의 제안은 로맨틱한 프로포즈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철저한 비즈니스 협상이었다. 지안은 명함과 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우라 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재벌이었다. 그런 재벌가의 총수가 왜 이런 허름한 맞선 자리에 나와 자신 같은 여자에게 결혼을 제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이면 사채업자들이 아들의 유치원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한 상태였다. 지안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 빚을 전부 갚아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내 아이의 안전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비청산은 기본이고 아이의 유학 학비까지 전액 지원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대외적으로 철저하게 돈을 보고 나에게 접근한 여자로 행동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경멸하겠지만 당신은 그 모욕을 견디며 내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1년입니다.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나면 위자료 명목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겠습니다. 태주는 마치 기업 인수 합병 조건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지안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막힌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독사과였다. 그녀는 과거의 어두운 세계에서 발을 씻고 나오면서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돈이 없으면 정의도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다. 종이의 질감이 거칠어진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이것을 잡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지안은 결심한 듯 눈을 빛내며 말했다. 내 아이는 절대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그 집안 사람들이 내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계약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거예요.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녀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모성애와 살기를 읽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파트너의 자질이었다. 태주는 손을 내밀었다. 약속하죠. 도윤이라고 했나요? 그 아이는 내 이름을 걸고 보호하겠습니다.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투박한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차가운 전류가 흐르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그때였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지안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들을 확인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그녀를 쫓던 사채업자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은 지안을 발견하고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아는 태준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젠장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왔네. 그녀는 태준을 향해 짧게 말했다. 계약은 유효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튀어야겠네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지아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비상구 쪽으로 달리려 했지만 태준이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다.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약혼녀니까요. 태준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단추를 잠갔다. 그리고 다가오는 덩치들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지아는 당황했지만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발걸음을 멈췄다. 사채업자 하수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태준과 지안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서지하니 여기서 귀부인 놀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남자를 꼬셔 입어 형씨. 이 여자한테 속지 마. 아주 질 나쁜 년이니까. 남자는 태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안의 몸이 반응하려 움찔했지만 태준이 더 빨랐다. 태준은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고는 뒤따라온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포위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금액을 적어 남자 얼굴에 던졌다. 이 여자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 기분을 망친 값까지 쳐서 넣었다. 다신 내 사람 앞에 얼쩡거리지 마라.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돈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주지.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의 액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지아는 멍하니 태준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가죠. 식이라도 올리려면 바쁠 겁니다. 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안에게 팔을 내밀었다. 지안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 팔을 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삶은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치열한 현실이 될 것임을. 그녀는 태준의 팔을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남자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나 역시 이 남자를 철저하게 이용해 주겠다고. 그렇게 싱글맘 서지안과 CEO 강태준의 위험한 결혼 생활은 그랜드 호텔의 회전문이 돌아가는 순간 막을 올렸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빗줄기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지안은 눈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아우라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강태준의 집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통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마호가니 원목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은 차가운 금속성의 빛을 내며 그녀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다. 그녀는 앞으로 1년 동안 강태준의 법적 아내로서 공식 석상에 동행하며 완벽한 내조를 연기해야 했고 그 대가로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아들 도윤의 양육과 교육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만약 그녀가 계약기간 도중 도망치거나 아우라 그룹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그녀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신변의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붉은색 잉크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펜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결혼 서약서가 아니라 영혼을 담보로 한 거래 명세서였다. 강태준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지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서명을 망설이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더 높은 몸값을 부르기 위한 계산 때문인지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지안의 눈빛은 그가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심보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고 펜을 쥔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점검하듯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도윤의 안전에 관한 조항에 이르러서야 그녀의 시선이 멈췄고 입술을 깨물며 잠시 숨을 골랐다. 태주는 침묵을 깨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망설여진다면 지금이라도 그 문을 열고 나가도 좋습니다. 다만 문 밖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빚쟁이들과 차가운 현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확실한 파트너뿐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검은 불꽃이 일렁겼다. 착각하지 마세요. 망설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정말로 지킬 능력이 있는지 말이죠. 그녀는 거침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펜촉이 종기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서명을 마친 지안이 서류를 태준 쪽으로 밀어내자 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서류를 챙겨나갔고 그 즉시 대한민국 재계순위 5위인 아우라그룹의 젊은 CEO 강태준의 결혼 발표가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순식간에 그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지안의 신상 정보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에게 다가왔다. 환영합니다, 서지안 씨.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에 위치한 아우라그룹의 본가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최명희 회장은 태준의 결혼 기사가 실린 태블릿 PC를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새어머니이자 그룹 내에서 태준을 몰아내고 자신의 친아들을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인물이었다. 태준이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미혼모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그녀의 계획의 치명적인 변수였다. 그녀는 태준이 유력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했지만 동시에 그가 천박한 여자와 결혼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태준이 자신과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최 회장은 곁에 서 있는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알아봐. 그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그리고 오늘 웨딩드레스 피팅이 있다고 했나. 겁을 좀 줘야겠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가르쳐줘. 오후가 되자 지아는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살롱으로 이끌려갔다. 쇼바는 온통 하얀 대리석과 금장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직원들은 지안을 VIP 고객으로 대우했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깔려 있었다. 재벌가 CEO가 선택한 여자가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으니 그럴만도 했다. 하지만 지안은 그런 시선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탈의실의 구조와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의 위치뿐이었다. 직원이 가져온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지아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새하얀 실크와 레이스에 감싸인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커튼이 젖혀지고 턱시도를 입은 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잠시 지안을 바라보다가 짧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군요. 사기꾼보다는 신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칭찬으로 듣죠. 그런데 이 옷은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뛰지도 못하겠어요. 지아는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에 실소를 터뜨렸지만 그녀의 말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피팅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태준의 개인 차량인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운전기사 없이 태준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지아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회색 승합차 한 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태준이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끈질기게 따라붙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다. 지안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뒤에 붙었어요. 꼬리가 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감이 묻어났다. 태준 역시 룸미러를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최 여사 쪽에서 보낸 사람들이겠죠. 단순한 미행일 겁니다. 결혼식 전에 흠집을 내려는 수작이겠지. 하지만 태준의 예상은 빗나갔다.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속도를 높여 세단의 뒷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태준은 핸들을 꽉 쥐고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승합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측면을 압박해왔다. 터널 안의 조명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미친놈들이군. 정말 죽일 작정인가? 태준이 이를 악물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나 앞쪽에서 또 다른 검은색 SUV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앞뒤로 포위된 상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태준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좁은 터널 안에서 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다. 상대방 차량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태준의 차를 벽 쪽으로 몰아붙였다. 콘크리트 벽과 차체가 마찰하며 불꽃이 튀었고 날카로운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그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지안이 움직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웅크리는 대신 안전벨트를 풀고 태준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비켜요. 핸들 이리 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이 당황하며 그녀를 쳐다보는 사이 지아는 한 손으로 태준의 허벅지를 눌러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들을 낚아챘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태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아는 전방의 SUV와 벽 사이의 좁은 틈을 향해 차를 돌진시켰다.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감히 시도조차 못할 미친 짓이었다. 충돌 직전 지아는 핸들을 급격하게 꺾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동시에 조작했다. 세단은 기적적인 드리프트를 하며 SUV의 측면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사이드 미러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지만 차는 포위망을 뚫고 터널 밖으로 빠져나왔다. 터널을 빠져나온 후에도 추격전은 계속되었다. 지아는 운전석으로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조수석에서 태준의 팔을 겹쳐잡고 핸들링을 주도했다. 그녀의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과감한 핸들링을 선보였다. 차체는 비명을 지르며 회전했고 트럭과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였다. 태준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지안의 표정은 평온하다 못해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에게 이 정도의 상황은 익숙한 일상처럼 보였다. 마침내 추격 차량들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처지자 지안은 핸들에서 손을 떼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대충 정리하며 태준에게 덤덤하게 말했다. 운전 연수 좀 다시 받으셔야겠어요. 재벌 회장님이라 기사만 부리고 다녀서 그런가 감이 영 별로네요. 태준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의 상황은 그가 평생 겪어본 어떤 비즈니스 위기보다도 위험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진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 강렬하게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평범한 싱글맘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방금 그 운전 실력은 프로레이서나 특수요원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태준의 눈빛은 의심과 경계, 그리고 알 수 없는 매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안은 태준의 질문에 시선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말했잖아요. 전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고. 예전에 택배 배달 알바를 좀 빡세게 했거든요. 우리나라 골목길이 좀 험해야죠. 빨리 배달 안 하면 욕먹으니까 운전 실력이 늘 수밖에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가 진실을 말할 리 없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당장은 그녀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오늘 겪은 테러는 최 회장의 경고였지만 역설적으로 지안이 최고의 방패라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었다. 태주는 다시 시동을 걸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택배 알바라. 그렇다면 앞으로 배달할 물건이 아주 많겠군요. 내 목숨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차는 다시 서울 시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부서진 사이드미러와 긁힌 차체는 그들이 겪은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지아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추격전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다녔다. 피비린내 나는 뒷골목 화약 냄새,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 그녀는 그 세계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폭력의 한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서 운전하는 이 남자 강태준은 생각보다 배짱이 있었고 쉽게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다. 지아는 어쩌면 이 계약 결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도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아우라 그룹의 본가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최 회장은 암살 실패 보고를 받고 분노에 차 자신의 서재에 있는 도자기들을 전부 깨뜨렸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실패해 그 여자가 핸들을 잡고 묘기를 부렸다고 소설 쓰지 마.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어둠 속의 협력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단순한 사고사로는 안 돼. 그 여자의 과거를 털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그리고 그 아들. 그래, 아이가 있었지. 약점을 쥐고 흔들어야겠어.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낮게 긍정의 대답을 했다. 최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서지안과 강태준은 그 전쟁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성북동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강태준의 본가는 마치 현대판 요새와도 같았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는 동안 서지안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조경과 보안 시스템의 배치를 본능적으로 스캔했다.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적외선 감지기는 빈틈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했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과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이 어우러진 저택은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으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음산하고 차가웠다.
이곳은 따뜻한 가정집이라기보다는 권력과 탐욕이 뒤엉킨 전장에 가까웠다. 태준이 먼저 차에서 내려 지안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그는 지안의 귀에 낮게 속삭였다. 여기서부터는 실전입니다. 저 안의 사람들은 당신이 터널에서 만난 킬러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등에 칼을 꽂는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지안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 배어난 식은땀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맹수의 긴장감 같은 것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넓은 홀 중앙에는 최명희 회장이 마치 여왕처럼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집안의 가사 도우미들과 몇몇 친척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호기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최 회장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지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생선을 감정하는 듯한 불쾌함을 담고 있었다. 오자마자 사고를 쳤다고 들었다. 운전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귀한 차를 걸레짝으로 만들어 놓다니. 역시 근본 없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구나. 최 회장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지안이 터널에서의 습격을 사고로 위장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이며 짐짓 겁먹은 척 연기를 시작했다. 어깨를 움츠리고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지안의 비굴한 태도에 만족한 듯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지안을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격하하며 손짓으로 하인들을 물렸다. 짐이나 풀거라. 내 방은 태준이 방 옆에 따로 마련해 두었다. 우리 집안은 예법이 엄격하니 내 멋대로 굴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데려온 그 혹덩거리도 눈에 띄지 않게 단속 잘하고. 그녀가 말한 혹덩거리는 도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지안의 눈썹이 순간 꿈틀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당장 폭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침묵을 지켰다.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걷는 내내 지안은 벽에 걸린 그림들의 위치와 바닥 카펫의 두께, 그리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소리들을 체크했다. 그녀에게 이 집은 안락한 신혼집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에 세워진 베이스 캠프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안은 가방에서 휴대용 도청 탐지기를 꺼내 들었다. 태준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안은 능숙한 솜씨로 방 안 곳곳을 훑었다. 침대 및 조명기구, 안 그리고 화재 경보기 틈새까지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예상대로 2개의 소형 도청 장치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책상 밑에, 또 하나는 침대 헤드 뒤편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지안은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태준에게 메모지를 건넸다. 제거하면 의심할 거예요. 중요한 대화는 필담으로 하거나 욕실 물을 틀어놓고 해요. 태준은 메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여자가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정보전의 전문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안은 펜을 들어 메모지에 계속 적어 내려갔다. 나는 내일부터 집안일을 돕는 척하면서 집 전체를 스캔할 거예요.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최 회장이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하는 루트가 갤러리 쪽이라는 첩보가 있어요. 그쪽 장부를 확보해야 해요. 태준은 그녀의 필체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이미 이 전쟁의 사령관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부터 지아는 본격적인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내려가 하녀들의 일손을 거들었다. 명품 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정원을 가꾸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식모나 다름없었다. 하녀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지안이 특유의 친화력으로 분수처럼 수다를 떨며 다가가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집안의 숨겨진 통로와 최 회장의 비밀스러운 손님들, 그리고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같은 알짜배기 정보들을 수집했다.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면서 서재 책장 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분을 옮기는 척하며 거실 소파 밑에 고성능 마이크를 부착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술사처럼 빠르고 은밀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이 속물근성을 가진 무식한 며느리로 비치도록 연기하며 사람들의 방심을 유도했고 그 틈을 타 아우라 그룹을 갉아먹는 거대한 비리의 실체에 접근해 갔다. 며칠 후 본가 정원에서는 소규모 가든 파티가 열렸다. 최 회장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정재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고 태준을 견제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아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다. 그녀의 곁에는 아들 도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도윤은 또래보다 의젓하고 영리한 아이였지만 낯선 환경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파티장 한쪽에는 최 회장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결혼과 지안의 출신 성분에 대한 뒷담화로 흘러갔다. 지안은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들으며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상처받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음료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최 회장의 조카이자 태준의 사촌동생인 강민재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평소에도 태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가 그 근본 없는 여자가 데려온 애새끼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거지 같은 게 냄새나게. 강민재는 도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강민재는 그런 반응이 더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렸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도윤의 새하얀 셔츠에 일부러 쏟았다. 붉은 와인이 아이의 옷을 적시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흥미진진하다는 듯 구경만 하고 있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해서 어쩌나. 세탁비라도 줘야 하나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해. 돈 좋아한다면서 강민재의 모욕적인 언사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이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 광경을 목격한 지안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쟁반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고 천천히 강민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의 푼수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위협적으로 접근한 그녀는 강민재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사과를 하거나 읍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지금 당장 내 아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그 더러운 입 닥치지 않으면 오늘 밤 네가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 장부가 검찰청 로비에 뿌려지게 될 거야. 넌 네가 아주 똑똑하게 숨겼다고 생각하지. 내 눈에는 네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지안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오른 악귀처럼 낮고 소름 끼쳤다. 그녀는 며칠 동안의 도청을 통해 강민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도박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강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술이 확 깨는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1급 비밀을 알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아는 그의 손목 안쪽에 있는 급소를 강하게 눌렀다. 겉으로는 가볍게 손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강민재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소리 지르면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웃어.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해. 실수였다고.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지만 그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공포에 질린 강민재는 덜덜 떨며 도윤에게 허리를 숙였다. 미안하다 꼬마야. 내가 술이 과해서 실수를 했네. 정말 미안하다.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강민재의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지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윤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다. 도윤아, 형이 취해서 실수했대. 우리 가서 옷 갈아입자. 그녀는 도윤을 데리고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태주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안이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힘이 없는 약자가 아니라 힘을 숨기고 있는 강자였다. 태주는 강민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것을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다. 그동안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사촌 동생을 단 한마디 말과 행동으로 제압한 지안의 능력은 경이로울 지경이었다. 태주는 파티가 끝난 후 늦은 밤 지안의 방을 찾았다. 도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지안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태주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일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민재 그 녀석이 그렇게 꼼짝 못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지아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내 새끼 건드리는 놈은 대통령이라도 가만 안 둬요. 그게 엄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태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과 암호화된 파일들이 떠 있었다. 당신 새어머니가 운영하는 갤러리 아르스의 이중 장부예요. 겉으로는 그림을 사고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자금을 세탁해서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어요. 여기 블루문이라는 유령 회사가 보이죠? 이게 바로 자금의 종착지예요. 그리고 이 돈의 일부가 강민재 같은 친척들의 입막음 비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태주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오랫동안 심증만 가지고 있던 비리의 실체가 지안의 손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걸 며칠 만에 다 찾아낸 겁니까?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죠? 정말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도 되는 겁니까? 태준의 질문에 지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국정원 요원이면 차라리 연금이라도 받죠. 저는 그냥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일 뿐이에요. 진흙탕에서 구르다 보니 똥 묻은 개를 알아보는 눈이 생겼을 뿐이고. 그녀의 말에는 깊은 회한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등 위에 난 작은 상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늘 강민재를 제압하다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덮었다. 지안이 놀란 듯 움찔했지만 태주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아내이고 우리 도윤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이 증거들로 방역을 시작하죠. 당신과 내가 함께. 태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처음의 계약 관계에서 느꼈던 차가운 계산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아는 태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가슴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남자라면 등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하지만 명심해요. 작전의 지휘권은 저한테 있어요. 당신은 CEO니까 폼 잡는 역할만 해요. 더러운 일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지안의 농담 섞인 말에 태주는 소리내어 웃었다. 어두운 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바깥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만큼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안이 찾아낸 그 장부 속에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도윤을 위험에 빠뜨릴 도화선이 될 것임을. 그날 새벽 지안은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모두가 잠든 저택은 정막강산이었다.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던 그녀의 시선이 정원 쪽 통유리창에 꽂혔다. 어둠 속에서 붉은색 레이저 포인트 불빛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지안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식탁 뒤로 숨었다. 탕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창의 작은 구멍이 뚫렸다.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용 라이플이었다. 지안은 숨을 죽이고 바닥을 기어 사각지대로 이동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최 회장의 짓이 아니었다. 그녀의 방식은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다. 이것은 프로의 솜씨였다. 지안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블랙 맘바. 그녀가 조직을 떠날 때 훔쳐나왔던 기밀 데이터 때문에 그녀를 끝까지 쫓겠다고 맹세했던 그들이었다. 결혼 기사가 나가면서 그들이 냄새를 맡은 것이다. 지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이 되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스며든 밤바람이 서지 안에 젖은 머리카락을 차갑게 식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탄두를 집어들었다. 찌그러진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보내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일반적인 청부 살인업자들이 사용하는 탄환이 아니었다. 과거 그녀가 몸담았던 조직 블랙 맘바의 전용 탄환. 그것도 배신자를 처단할 때만 사용하는 표식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지안의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아났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녀를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만든 뒤에야 숨통을 끊겠다는 잔혹한 예고였다. 지안은 재빨리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임시방편으로 창문을 가렸다. 태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경찰을 부르고 난리를 피우겠지만 공권력은 그림자 속에 숨은 그들을 잡을 수 없었다. 오히려 태준과 도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욕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속삭였다. 진흙탕 싸움이 그리웠나 보지. 그래 원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주지.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 본사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보안 등급이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지안의 안색을 살폈다. 어젯밤에 잠을 설친 것 같군요. 안색이 창백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쉬어도 될 텐데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태준의 걱정 섞인 질문에 지안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경호원들에게 평소보다 2배의 인원을 배치하라고 은밀히 지시한 상태였다. 자신의 곁이 가장 위험한 곳이면서 동시에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곳이기에 그녀는 태준의 동행을 자처했다. 회장님, 사모님이 되려면 회사 돌아가는 꼴도 좀 봐야죠. 그리고 당신 계모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감시도 해야 하고요. 나름 내주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안의 너스레의 태주는 피식 웃었지만 그녀가 쥔 핸드백 끈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잡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최명희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최 회장은 지안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니 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에 외부인을 들이는 건 규정 위반이다, 태준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최 회장의 지적은 타당했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 아내이자 그룹의 대주주가 될 사람입니다. 참관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태준이 지안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자 최 회장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회의가 시작되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안의 신경은 발표 내용이 아니라 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보안팀장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배신자의 징후였다. 지안은 테이블 아래로 태준의 허벅지를 툭 건드려 신호를 보냈지만 그때였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꺼지더니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보안경부 내부 네트워크에서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보안실에 다급한 안내 방송이 나오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다. 당장 출입문을 봉쇄해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전송 소스 위치를 추적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보다는 확신에 찬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임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누군가 이 타이밍을 노려 내부 소행으로 위장한 것이다. 보안팀장이 지안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가방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태준이 막아서려 했지만 지안은 그를 제지하고 순순히 가방을 내밀었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안팀장이 지안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검은색 USB 드라이브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가 복사되어 있는 것이 띄워졌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안에게 꽂혔다. 경악, 분노, 경멸의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최 회장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찼다. 세상에 이럴 수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남편의 회사를 팔아먹을 줄이야.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최 회장은 태준을 향해 쏘아붙였다. 이게 네가 선택한 여자의 실체다. 산업 스파이를 안방에 들여놨어. 이제 어쩔 셈이냐. 이사회에서 널 해임하라고 난리를 칠 텐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타이밍은 절묘했다. 태준은 흔들리는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것은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보여준 행동들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태준은 임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제 아내는 이런 기술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태준의 변호는 공허하게 들렸다. 이미 최 회장의 입김이 닿은 이사들은 지안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건물 아래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미리 손을 써둔 모양이었다. 지안은 이 상황이 단순한 누명이 아니라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감옥에 가둔 뒤 도윤을 인질로 삼으려는 블랙맘바와 최 회장의 합작품임을 깨달았다. 감옥에 갇히면 그녀는 무력해지고 아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지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여기서 결백을 주장하며 싸우다가는 자신의 과거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고 그것은 곧 태준과 도윤에게 더 큰 화살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적들을 사냥하기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기로 결심했다. 지아는 갑자기 고개를 젖히며 표독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회의실의 소란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짝다리를 짚으며 껌을 씹는 듯한 불량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아, 진짜 재수없게 딱 걸렸네. 그래요. 내가 했어요. 이 기술 중국에 팔면 100억은 준다는데 어떤 미친년이 눈 안 돌아가겠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태준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지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마요.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지아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착각하지 마, 강태준. 당신이랑 소꿉장난하는 거 이제 지겨워. 돈 많은 호구 하나 잡아서 팔자 고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그녀는 태준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날 믿어요. 그리고 도윤이를 부탁해요. 내가 밖에서 해결할 테니까. 그 짧은 속삭임과 함께 그녀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진심을 담아 반짝였다. 태준은 그제야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던져 태준의 지위를 지켜주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려는 것이었다. 경찰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서지한 씨 산업기술 유출 및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고 다가왔다. 지아는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형사의 손목을 꺾고 그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났다. 회의실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미안하지만 감옥밥은 내 취향이 아니라서요. 지아는 형사를 밀치고 의자를 들어 통유리창을 향해 던졌다. 강화 유리에 금이 가자 그녀는 주저없이 몸을 날려 유리를 깨뜨리고 옆 건물의 테라스로 뛰어내렸다. 20층 높이에서의 미친 듯한 도주극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창가로 몰려들었다. 지아는 능숙한 낙법으로 착지한 뒤 미리 봐두었던 비상계단을 통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특수요원 그 자체였다. 태준은 깨진 창문 너머로 사라진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날 밤 태준은 텅 빈 신혼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그녀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주인은 없었다. 옷장에는 그녀가 가져왔던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태준은 침대맡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도윤과 지안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틀 뒤쪽이 살짝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 틈을 열었다. 그곳에는 작은 SD카드와 쪽지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장부는 보안팀장 개인 금괴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0815. 내 아들 건드리면 당신도 죽일 거예요. 당신의 사기꾼 아내로부터. 태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다 이내 오열했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홀로 전쟁터로 나간 것이었다. 태준은 SD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최 회장과 블랙맘바 조직 간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보안팀장이 USB를 지안의 가방에 넣는 CCTV 영상이 담겨 있었다. 지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증거를 확보해 두었지만 태준이 다칠까봐 혼자 짊어진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최 회장의 목소리는 끔찍했다. 그 여자를 감옥에서 죽여, 사고사로 위장해서, 그리고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고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여자가 목숨을 걸고 지킨 이 자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아줄 차례였다.
한편 서울의 낡은 모텔방.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지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피 묻은 팔을 붕대로 감고 있었다. 도주 과정에서 스친 상처였다. 그녀는 휴대폰에 유심칩을 부러뜨려 변기에 내리고 새로운 선불폰을 켰다. 화면에는 와이퍼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넘벨리 왈. 내 새끼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나. 지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배낭에서 분해된 저격용 소총을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다. 찰칵찰칵. 금속 부품들이 맞물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채웠다. 그래, 끝내자. 너희들이 내 지옥으로 들어온 거야.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다.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사냥감은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었다. 밤은 깊었고 도시는 그녀의 분노만큼이나 어둡고 차가웠다. 강태주는 부서진 안전 가옥의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도윤을 숨겨두었던 비밀 별장은 철저하게 유린당해 있었다. 바닥에는 경호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아이가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만이 덩그러니 놓여 주인을 잃은 채 나뒹굴고 있었다. 태준의 손이 분노로 인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왔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자만했었다. 하지만 적들은 그의 오만함을 비웃듯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렸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음성 변조된 기괴한 목소리와 함께 영상통화가 연결되었다. 화면 속에는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공포에 질려있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눈물 젖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태준의 이성은 끊어졌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태준이 으르렁거리듯 소리쳤지만 수화기 너머의 사내는 킬킬거리며 비웃을 뿐이었다. 돈은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넘버원 서지안의 목숨이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간 원본 데이터, 자정까지 인천항 제3부두 9번 창고로 와라. 경찰을 부르면 아이의 손가락부터 하나씩 보내주지.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에서 서지안 역시 동일한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폭풍의 눈과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재워왔던 살인병기의 본능이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다. 지아는 도윤의 우는 얼굴이 담긴 화면을 손으로 쓸어내린 뒤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그녀는 침대 위에 늘어놓았던 무기들을 하나씩 챙겨 몸에 장착했다. 단검 와이어, 소형 폭약, 그리고 개조된 글록 권총.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억척스러운 엄마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과거 암흑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설적인 해결사 코드네임 넘버원이 서 있었다. 기다려, 도윤아. 엄마가 금방 갈게. 그리고 놈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녀의 중얼거림은 기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태준은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인천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운전하면서 아우라 그룹의 위성 시스템에 접속해 창고 주변의 열 감지 영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암호화된 채널로 송출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안이 어딘가에서 이 신호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파트너였고 전우였다. 핸즈프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없었지만 태준은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가고 있어. 지안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놈들은 50명 정도야. 무장은 자동소총과 산탄총. 도윤이는 2층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갇혀 있어. 태준은 감정을 억누르며 브리핑하듯
정보를 전달했다. 지아는 짧게 침묵하다 대답했다. 정면은 당신이 맡아요. 시선을 끌어줘요. 그 사이에 내가 뒤쪽 환기구를 통해 들어갈 거니까 10분, 딱 10분만 버텨요. 죽지 마요. 그리고 도윤이 꼭 데리고 나와요.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비가 쏟아지는 인천항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폐쇄된 국번 창고는 흉물스러운 거인의 입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태준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창고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매복해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총을 겨누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사이에서 최 회장의 사주를 받은 블랙맘바의 행동대장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 흉터가 가로질러 있었다. 태준은 차에서 내려 두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데이터 원본을 가져왔다. 아이부터 보여줘. 태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울렸다. 행동대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까닥였다. 회장님, 배짱이 좋으시네. 여자 혼자 오라고 했을 텐데 뭐 상관없지. 둘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까. 창고 안쪽에 철제 난간에서 도윤이 매달린 채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였다. 태준의 눈이 뒤집힐 듯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시선을 행동대장에게 고정시키며 시간을 끌었다. 거래의 기본도 모르는군. 물건을 확인하려면 가까이 와야지. 그 순간 창고의 전력이 뚝 끊기며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당황한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라이트를 켜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지안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도 없이 오로지 청각과 감각만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천장 빔 위에서 와이어를 타고 내려온 그녀는 소리 없이 착지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지아는 쓰러지는 적의 총을 빼앗아 망설임 없이 다음 타깃을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탕탕탕. 정확하게 미간을 꿰뚫는 사격 솜씨였다.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이 허공을 향해 난사를 시작하자 창고 안은 불꽃과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태준은 혼란을 틈타 가방에서 방탄 우산을 꺼내 펼치고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품에서 숨겨온 권총을 꺼내 들었다. CEO가 되기 전 장교로 복무했던 사격 실력이 녹슬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아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칼로 아킬레스건을 끊고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하고 적을 방패 삼아 총알을 막아냈다. 그녀는 마치 피에 굶주린 악귀 같았다. 엄마. 2층에서 도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안의 시선이 위쪽을 향했다. 행동대장이 도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움직이면 쏜다 다 나와 서지안. 행동대장의 고함에 지안은 동작을 멈추고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다. 상황이 불리했다. 거리가 너무 멀었고 아이가 인질로 잡혀 있어 저격도 불가능했다. 그때 아래층에 숨어있던 태준이 소리쳤다. 여기 있다. 데이터가 여기 있다고. 태준은 가방을 창고 중앙으로 던졌다. 가방이 열리며 수많은 현금 다발과 서류들이 흩날렸다. 행동대장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돈다발에 쏠린 그 0.1초의 순간 지아는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지아는 컨테이너 벽을 타고 2층 난간으로 도약했다. 그녀의 손에서 날아간 단검이 행동대장의 총을 든 손목에 정확히 꽂혔다. 아악, 비명과 함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아는 난간을 넘어 행동대장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엉겨붙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남자는 덩치가 크고 힘이 셌지만 분노한 엄마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지아는 남자의 공격을 흘려내고 그의 무릎을 걷어찬 뒤
얼굴에 연속으로 주먹을 꽂았다. 퍽퍽퍽. 살과 뼈가 으깨지는 소리가 났다. 남자가 쓰러지자 지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윤에게 다가갔다. 밧줄을 끊고 테이프를 떼어내자 도윤이 와락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무서웠어. 아이의 떨리는 몸이 지안에게 전해졌다. 지안은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은 조직원들이 2층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탄약은 바닥났고 퇴로는 막혀 있었다. 그때 1층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태준이 지게차를 몰고 창고 기둥을 들이받아 구조물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뛰어내려 태준이 소리쳤다. 무너지는 철골 구조물들이 적들의 길을 막는 사이 지아는 도윤을 품에 안고 1층에 쌓여있는 화물 위로 뛰어내렸다. 태준이 달려와 두 사람을 부축했다. 괜찮습니까, 도윤이는? 다친 데 없어요. 빨리 나가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뒷문으로 달렸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빗물조차 그들의 뜨거운 생존 본능을 식힐 수는 없었다. 태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도윤과 지안에게 덮어주었다. 그의 흰 셔츠는 흙탕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 어떤 명품 슈트를 입었을 때보다 든든하고 멋있어 보였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두 번째 차량에 탑승했다. 차가 인천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해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뒷좌석에서 도윤은 지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운전석에 태준이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그동안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온 겁니까? 아까 그 움직임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이 아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도 봤잖아요. 괴물들을 상대하려면 내가 더 지독한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걸.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괴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본 가장 강하고 위대한 어머니이자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을 씻어주겠습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오늘 밤 태준은 결심했다. 단순히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최 회장과 그 배후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릴 차례였다. 지아는 태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실 속의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 역시 오늘 밤을 통해 각성한 것이다. 고마워요. 와줘서. 지안의 작은 목소리에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이 그의 큰 손 안에 따뜻하게 감싸졌다. 우린 부부잖아요. 계약 위반은 안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마지막 결점만이 남아있었다. 최명희 회장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 그곳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전장이 될 것이었다. 지아는 잠든 도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다. 내일 밤 모든 것을 끝내고 평범한 엄마 서지안으로 돌아오겠다고. 아니면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도 아이의 미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우라 그룹 본사의 그랜드 볼룸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위선적인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명희 회장이 주최한 자선 갈라 파티는 겉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였지만 실상은 그녀가 그룹의 정원을 장악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대관식이나 다름없는 자리였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최 회장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마이크를 잡은 채
승리의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지안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도주 중이며 강태준은 그 충격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주들의 동요를 잠재운 상태였다. 연 회장 곳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아닌 블랙맘바 조직원들이 위장한 병력이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오늘 밤 아우라 그룹을 해외 자본에 매각하고 그 막대한 차익을 챙겨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환상은 연 회장의 거대한 떡갈나무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면서 산산조각 났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다. 며칠 전의 수척하고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서슬퍼런 기세로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왔다. 그의 턱시도는 완벽하게 재단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감춰진 근육은 전투를 위해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혹은 폐인이 되었다던 젊은 CEO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태준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으려던 최 회장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낚아챘다. 제 아내와 저에 대한 부고를 듣고 오셨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지옥에는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의 진짜 목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태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연 회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서지아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움직임이 편한 검은색 택티컬 슈트를 입고 연 회장 천장 위에 캐스워크를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태준의 목소리가 인이어를 통해 들려왔고 눈은 아래층의 동태를 살피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태준이 무대 위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동안 그를 노리는 저격수들과 무장 병력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지아는 조명기구 뒤에 숨어있던 첫 번째 저격수를 발견하고 그림자처럼 다가가 그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저격용 라이플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발등으로 총을 받아내 소음을 차단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그 손끝에 실린 힘은 치명적이었다. 하나철이 3시 방향 커튼 뒤에 둘 더 있어. 조심해. 지아는 작게 속삭이며 다음 목표물을 향해 와이어를 걸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칼을 든 어둠 속의 수호자였다. 태준은 단상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재생시켰다. 화면에는 자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최 회장의 불법 자금 세탁 내역과 블랙 맘바 조직과의 결탁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쏟아져 나왔다. 특히 도윤을 납치하고 협박했던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자 장내는 충격과 공포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저 미친놈이 회사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당장 끌어내려. 최 회장이 악을 쓰며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연 회장에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일제히 품에서 무기를 꺼내들고 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도망쳤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태준은 당황하지 않고 단상 아래 숨겨두었던 진압봉을 꺼내들었다. 그 역시 더 이상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경영자가 아니었다. 달려드는 첫 번째 적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제압하는 그의 동작은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훈련받은 킬러들이었다. 태준이 포위당하려던 찰나 천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밧줄을 타고 수직으로 하강했다. 서지안이었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회전하며 양손에 쥔 톰파로 적들의 턱과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내 남편한테 손대지 마. 지안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짐승의 포효와 같았다. 그녀는 태준과 등을 맞대고 섰다. 많이 늦었군. 하마터면 유언 남길 뻔했어.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농담을 던지자 지안은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야. 12시 방향 셋.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적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지안이 하단을 공격하면 태준이 상단을 막아내고 태준이 적을 붙잡으면 지안이 결정타를 날렸다. 유리 조각이 튀고 테이블이 뒤집어지는 난투극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었다. 전투가 절정으로 치닫을 무렵 최 회장의 최측근이자 블랙맘바의 보스인 스네이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혼란을 틈타 2층 난간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으로 태준을 겨누고 있었다. 지안의 예민한 감각이 살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태준을 밀어내고 대신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붉은 피가 검은 슈트를 적셨지만 지안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테이블을 박차고 2층으로 뛰어올랐다. 감히 지안의 눈동자가 분노로 시퍼렇게 타올랐다. 스네이크는 지안의 끈질김에 혀를 내두르며 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좁은 난간 위에서 두 사람의 목숨을 건 백병전이 벌어졌다. 스네이크의 칼날이 지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지안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손목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렸다. 그녀의 기술은 화려함보다는 상대를 가장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실전 무술의 정수였다. 지안은 스네이크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복부에 니킥을 꽂아 넣었고 그가 중심을 잃은 틈을 다 업어치기로 1층 로비 중앙의 분수대로 던져버렸다.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세우네이크가 처참하게 나뒹굴자 남은 조직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주춤거렸다. 때마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무장 경찰 특공대가 연회장으로 들이닥쳤다. 태준이 미리 검찰과 공조하여 준비해둔 카드였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경찰의 진입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최명희 회장은 도망치려다 입구에서 체포되었고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욕망의 탑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끝까지 태준을 저주하며 발악했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차가운 눈길 한 번을 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패자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다. 상황이 정리된 후 태준은 비틀거리는 지안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스치기만 했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올렸다. 주변의 시선이나 카메라 플래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제 끝났어. 당신은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증명했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야.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지안은 태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 왔던 고통과 피로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태준의 심장 소리였다. 쿵쿵쿵.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그들이 함께 지옥을 건너왔다는 증명이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지안의 손을 태준은 놓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지안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태준을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냉소적인 CEO는 더 이상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울고 있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도윤이는 지안이 힘겹게 입을 열자 태준이 급하게 대답했다. 안전해. 내 비서실장이 보호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좀 쉬어. 지안은 그제야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무기로 사용했던 날카로운 비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전쟁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병실 밖 복대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비리와 경영권 분쟁, 그리고 영화 같은 테러 진압 작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특종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병실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일 발표한다. 다만 내 아내 서지한 씨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나 신상 털기가 나올 경우 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영웅으로 기억되어야 해. 태준의 단호한 명령에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유리창 너머로 잠들어 있는 지안을 바라보았다. 링거 줄이 연결된 그녀의 팔은 가냘퍼 보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작은 몸 안에 얼마나 위대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지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평화로웠다. 태주는 지안의 침대맡에 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1년짜리였지만 이제 그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피와 눈물로 맺어진 법적인 서류보다 더 강력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피 묻은 반지를 꺼냈다. 난투극 도중 지안의 손에서 빠졌던 결혼 반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다시 그녀의 약지에 끼워주었다.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 곁에서 도망치려 해도 내가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태주는 잠든 지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가 남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치유와 화해의 시간이. 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오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서지아는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전신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창밖에서는 따스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안이 고개를 살짝 돌리자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쪽잠이 든 강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언제나 흐트러짐 없던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나 있었다. 며칠 동안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이 분명했다. 대한민국 재계순위 5위의 CEO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이고 애틋하게 보였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건드리자 태주는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충혈된 눈동자가 지안과 마주치자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정신이 듭니까? 의사를 불러오겠습니다. 태준이 허둥지둥 일어나려 하자 지안은 힘없는 손길로 그의 소매를 잡았다. 괜찮아요. 그냥 좀 더 자요. 당신 꼴이 말이 아니네요. 지안의 쉰 목소리에 태준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안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이마에 가져다 댔다. 당신이 깨어나지 않을까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만은 데려가지 말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테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태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했던 남자가 사랑 앞에서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지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마주 잡았다.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우리 계약 기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위자료 받기 전까진 저승사자 멱살을 잡고서라도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농담에 태주는 그제야 안도한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지안이 입원해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집혔다.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태준의 지휘 아래 최명희 회장과 그 일당의 만행을 낱낱이 공개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아우라 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 특종으로 보도되었다. 최 회장은 횡령 납치교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그녀와 결탁했던 블랙맘바 조직원들은 경찰 특공대와 국정원의 합동작전으로 일망타진되었다. 한때 그룹의 실세로 군림했던 최 회장은 차가운 유치장에서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했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대중들은 목숨을 걸고 남편과 기업을 지켜낸 서지안에게 열광했다. 그녀의 과거는 베일에 쌓인 특수 경력 정도로 포장되어 신비감을 더했고 현대판 평강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태주는 병실 TV로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어. 홍보 효과가 수천억 원어치는 될 거야. 일주일 후 지아는 퇴원하여 성북동 본가로 돌아왔다. 예전에 차갑고 적대적이었던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최 회장의 첩자들이었던 고용인들은 전부 해고되었고 태준이 직접 선발한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도윤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넓은 정원은 도윤의 놀이터가 되었고 태준은 퇴근 후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도윤과 함께 축구를 하거나 로봇 조립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진정한 부자지간처럼 서로를 따르고 있었다. 지아는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과거의 어둠과 폭력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몸에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흉터는 고통의 기억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낸 훈장이 되었다. 그날 밤 도윤을 재운 뒤 태주는 지안을 서재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태주는 와인 두 잔을 따르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그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감정 따위는 배제된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여겼죠. 태주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는 갑 강태준과 을 서지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하지만 이제 이 종이 쪼가리는 우리 사이의 모욕일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고용주로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무감 때문에 내 곁에 머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는 조각난 종이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지안에게 다가왔다. 서지안 씨, 나랑 다시 계약합시다. 이번에는 기간도 조건도 없는 무기한 계약입니다. 위자료는 없고 해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보다는 활동성을 중요시하는 지안의 취향을 완벽하게 고려한 디자인이었다. 나 강태준은 서지안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과 도윤이를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지안이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달콤하고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지키는 걸 막지 마요. 나는 온실 속의 화초는 체질에 안 맞아요. 당신 등 뒤는 영원히 내가 맡을 거예요.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물론이죠. 당신은 나의 영원한 보디가드이자 여왕이니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년 후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강태준 회장은 혁신적인 경영 능력과 투명한 기업 문화로 재계의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서지안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아내로서 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산하의 보안 솔루션 계열사인 아우라가드의 대표직을 맡아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살려 기업 보안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경외했지만 태준과 도윤 앞에서는 그저 따뜻하고 강인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두 사람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지아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를 보며 지아는 지난 날을 회상했다. 돈 때문에 소개팅을 망치려 했던 싱글맘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CEO의 아내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무슨 생각합니까? 태준이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지아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대답했다. 그냥 인생이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어디에 있었든 나는 당신을 찾아냈을 겁니다.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니까. 그의 말은 진부했지만 지안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었다. 지안은 몸을 돌려 태준을 마주보았다. 고마워요.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줘서. 그리고 도윤이에게 아빠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태준은 지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야말로 고맙습니다. 기계처럼 살던 나에게 심장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사랑합니다, 서지안.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서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그들을 축복하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나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안식처임을 알고 있기에. 서지아는 태준의 품에 안겨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걸어온 험난했던 길과 앞으로 걸어갈 찬란한 미래를 비추는 길잡이처럼 보였다. 싱글맘 서지안의 인생은 소개팅을 망치려던 그날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 그녀가 스스로 바꾸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려 비극을 희극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서지안으로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윤에게로 향했다.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서지안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왕국이었다.